그래서 원래 주식 투자를 잘 하시려면 작년의 추억을 누가 빨리 잊느냐의 게임입니다. 중동의 정세가 불안해질 요인이 새로 생기지 않을까 하는, 바이든이즘은 제 생각에는 동맹국을 형성해야 되겠다. 우리나라 자체가 네. 서방 진영의 바이든이즘에 이 전제 정권에 대항하는 최전방 GOP에 있는 거야. 네, 오늘 모신 분은 전 대신자산운용 대표셨죠? 서재영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눌 주제는 일단 첫 번째, 지금의 1월 한국 증시 이대로 괜찮을까? 왜냐면 이제 빠질 때 됐는데 하는데 계속 올라가거든요. 이거 네. 사람들이 불안해하면서 지금의 상승을 지켜보고 있는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네. 그냥 제 생각에는 뭐 그렇게 불안해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요 정도 레벨은 코로나 버블 때 강하게 올랐던 게 또 강하게 내리면서 정상치를 벗어난 하락이 있었고, 네. 지난번 방송할 때 보다가 코스피가 인덱스 기준으로 한 10% 오른 것 같습니다. 뭐 삼성전자 기준으로는 15% 이상 오른 것 같고, 그래서 뭐 지금 현재를 가지고 가다 너무 많이 올라서 내릴까봐 무섭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작년도의 추억에 너무 잡혀 있는 거다. 지금 현재는 적정 수준 레벨을 회복해 가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또 그 사이에 그 새로운 세계의 질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 질서 속에서는 대한민국이 주된 수출 품목이 겹치는 그 주된 수출 품목이 중국이랑 우리가 겹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새로운 경제 질서에서는 중국을 배제시키려는 서방 진영의 어떤 논리들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호기를 잡는 거고요. 삼성전자가 어닝이 막 나빠졌고 하이닉스도 나빠졌고 그래서 뭐 사람들이 다 공포에 떨었는데 이건 단순한 그 어떤 기업 어닝의 앞으로의 개선에 대한 배팅이 아니라 큰 인더스트리 차원에서 외국인들이 접근하고 있는 거다. 이때 아니면 언제 사냐. 이게 엄청나게 실적이 나쁘다 그러니 지금이 가장 진입하기 좋은 시간이다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를 많이 샀고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플랫폼류도 샀고 그러면서 시장이 한 단계 레벨업 했는데 그렇게 뭐 하방이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올해 중에 제가 생각하는 잠재된 돌발 리스크들이 몇 개가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이 현실화되지 않는다면 뭐 우리 돌발 리스크는 우리가 저는 그냥 어렴풋하게 짐작하고 있는데 몇 가지를 이제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는데 그런 일이 안 생긴다면 그렇게 하방이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네. 지금 하방이 많아 보이지 않는다는 네, 얘기는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빠지면 다시 한 2200선, 100, 뭐 이런 어떤 전후 내려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박스권 매매라고 봐서 지금 이제 좀 싸지면 사고 좀 오르면 팔고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시장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올해는 작년도는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죠. 과거에도 그랬고 네. 우리 예전에 오랜 기간 박스권에 있었잖아요. 근데 올해는 조금 다른 궤적을 그릴 가능성도 저는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따가 그 Q&A에 그 아젠다가 들어 있으니까 그때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네. 돌발 변수만 나오지 않는다면 네, 이런 어떤 상승을 하면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데 그 돌발 변수라는 게 뭘까요? 제가 생각하는 올해 중에 나올 수 있는 경제적인 이유의 돌발 변수들은 일본의 화폐 정책, 금리 정책,
거기에서 돌발적으로 막 정상화시키는 과정 속에서 일본 금리가 혹시나 너무 강하게 급작스럽게 오를까봐. 오르면 물론 일본도 그렇게 선택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일본 재정 지출의 4분의 1, 거의 한 25%가 국채 원리금 갚는 데 쓰여지는데 그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정부가 너무 힘들겠죠, 그죠? 그렇죠. 근데 또 그걸 한없이 그렇게 계속해서 저금리 상태에서 환율을 방어하려면 그건 아마 미국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고 저는 뭐 일본도 어차피 서방 진영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좀 도와주지 않겠냐 그 외환 시장에서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스무스하게 넘어갈 가능성이 더 크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고 만약에 이제 그게 발생하게 되면 그건 리스크로 분명히 우리 시장에 작동을 할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라니뇨 현상 때문에 남미의 가뭄이 심해요. 아, 그게 결국은 또 곡물 쪽에서 우리가 예상을 벗어난 인플레이션을 조금 오랫동안 더 지속하게 하거나 새로운 그 공급 부족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요거는 좀 이제 남미의 작황이 어차피 거긴 우리랑 반대 계절이니까 이제 뭐 한 3월 되고 4월 되면 추수 끝나고 그러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현재로는 그 조금 잠재한 리스크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정도로 걱정을 할 정도로 상황이 안 좋은가요? 뭐 가뭄 상황이? 가뭄이 아주 심하대요. 사실 작년 네. 하반기까지만 네. 해도 말까지도 우리는 네. 우크라이나 쪽에서의 네, 네, 이슈를 생각했었잖아요. 식물, 네. 곡물과 관련해서. 그래서 옛날에 우리 2011년인가 12년 뭐 그때쯤 제스민 혁명이라고 중동에 맞아요. 그 메나 지역에 어떤 정치적인 격변이 있었잖아요. 그 격변의 원인이 그 전에 있었던 라니뇨 현상 때문에 아, 밀값이 폭등했고 중동에서는 거의 빵을 먹는 국민들이니까 그중에 원유가 나지 않는 나라들로 그러면서 젊은 층 인구가 많은 피라미드 형태의 인구 구조를 가진 나라들에서 일제히 민중 봉기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사실상 그 원인은 배가 고팠는데 먹고 사는 문제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여파로 지금도 시리아는 내전에 시달리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전 제발 작황이 너무 많이 나쁘지는 않기를 생각해보고 있는 중이고 또 하나 리스크는 여전히 이제 금리 관련, 미국의 금리 관련된 이슈겠죠. 이번에 GDP도 너무 잘 나왔고 작년 4분기. 그러면 이제 또 조금 그 일찍 금리를 중단하지 않고 인상 사이클을 혹시나 고용 데이터도 너무 잘 나오잖아요. 네. 다행히 실질 임금 데이터는 떨어지고 있어서 안심인데 서비스 부분에 고용이 계속 견조하고 또 우리나라도 이제 새로운 경제 질서에서 미국의 공장을 지어야 되니까 뭐 삼성전자도 넷제로 한다 그러면 한국에서 생산되는 전기로 넷제로를 감당을 못 합니다. 아, 그래요. 예, 또 얘기가 딴 데로 살짝 가는데 우리나라 전기 생산이 55만 5천 기가와트를 1년에 사용합니다. 네. 그 중에 삼성전자가 2만 5천 기가와트를 소비해요. 상당한 포지션이군요. 그러니까 가정용으로 쓰는 거는 15%밖에 안 되고요. 전체 전력 생산의 85%는 산업용으로 쓰이는 거예요. 상업용이거나.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1년 동안 쓰는 전기량이 서울 시민이 전체가 쓰는 양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으로 SK 하이닉스가 많이 쓰는 거고. 아니,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죠 지금? 그러니까 아, 전력. 네. 그래서 아마 이번에 그 소비가 미국에서 계속 강하고 삼성전자가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미국의 공장을 지어야 되고 네. 배터리 회사들도 IRA 때문에 미국의 공장을 지어야 되고 그럼 미국 제조업 쪽에서는 고용이 계속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존보다는 늘어날 요인을 갖고 있는 거고 또 나중에 다루게 될 주제지만 새로운 이 그
군사 경제 지도에서는 미국의 고용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그게 혹시나 그 데이터가 너무 잘 나와서 연준으로 하여금 이렇게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것보다가 뭐 너무 오랫동안 고금리를 유지케 하면 이게 고혈압 상태가 너무 오래 지속이 되면 우리 신체 장기가 망가지는 것처럼 다른 나라들은 미국은 좋고 다른 나라들은 힘들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길까봐 그걸 좀 전 리스크로 보고. 하긴 뭐 저 우리 IMF 때 네, 1997년 뭐 그때도 네, 맞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여파가 그 다음에 일어난 것이다. 그렇죠. 아시아 쪽이 예, 그런 얘기가 예, 있었죠.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생각하는 거는 최근에 미국의 셰일가스가 잘 안 나온대요. 아 그래요? 생각보다가 하루에 우리 세계인들이 사용하는 원유가 1억 배럴 정도를 매일매일 소비하는데 그 중에 한 4분의 1은 인구 3억 5천인 미국에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라크에서도 철수하고 아프가니스탄 철수한 게 사실상은 이제 중동산 원유가 셰일가스 때문에 미국으로 향하지 않아도 되는 지경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전보다는 중동이 덜 중요하다 이래서 슬그머니 이제 발을 뺐는데 그리고 발을 뺀 게 2021년 그때쯤이잖아요. 아프가니스탄까지 철수한 게. 그러고 나서 이제 러시아가 얘들 봐라 이제 미국이 별로 이쪽 동네 신경 안 쓰네 이러면서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건데 그래서 그런 쪽에서 혹시나 어떤 그 돌발적인 중동의 정세가 불안해질 요인이 새로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말씀하신 이런 것들 소위 우리가 이제 좀 네. 블랙스완이라고 할 수 네, 있는 네. 예상하지 못했던 네, 변수들 네, 요것만 아니라면은 계속해서 오를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네, 좀 네, 터진다면 네. 좀 변동성이 네, 아래쪽으로 좀 갈 수 네, 있다. 네.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네, 네. 지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의 이 상승 흐름 네. 이게 변곡점이 아무래도 다음 주에 있게 될 FOMC 아니겠냐. 거기에서 파월의 매파적 발언, 금리 인상 이런 것들로 시장이 이제 다시 한번 조정을 좀 세게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한국 시장에 진입하는 외국인들은 제법 규모가 큰 굉장히 좀 장기적인 성격을 띠고 진입하는 그 자금들이 많은 것 같고요. 그건 이제 좀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이거는 새로운 경제 질서, 세계 질서의 재편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사 연준이 매파적인 이슈를 이렇게 시장에 던지더라도 아마 하락폭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근데 월가 격언에 네. 연준에 맞서지 마라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 네. 월가의 뭐 투자자들도 네, 그렇고 네. 지금 연준에 맞서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증시가 좋아지고 있으니까. 아니, 전 맞서는 게 아니라 네. 이제 조만간 중단할 거라는 기대를 선반영하고 있는 거여서 맞선다는 개념보다는 이제 맞서려면 계속 올라가면 부의 이펙트 때문에 또 소비가 급증하고 인플레가 또 생길 거니까 아마 어느 선에서 전에는 이제 내려오는 사이클에서 어느 선에서 멈추고 올라간 것처럼 이번에도 아마 그냥 계속 쭉 가는 그런 시장은 미국 시장은 아닐 것 같고요. 어느 선이 되면 또 이제 오오오 시키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로 해서 네. 약간의 조정은 있다 하더라도 네, 네, 네. 우리가 생각하는 큰 하락은 아니다. 네, 네. 그러니까 자산의 성격을 못 지니게 할 정도의 그냥 눈만 뜨면 내리는 작년 같은 시장은 아닐 거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주식 투자를 잘 하시려면 작년의 추억을 누가 빨리 잊느냐의 게임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들도 이 박스권 매매 이 기업으로 네. 더 이제 본격적인 상승을 할 수 있는 주식을 갖다가 너무 일찍 팔아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봐야 되는 거군요. 구조적으로 이런 새로운 세계 질서에 맞는 섹터의 주식들은 아마
아마 상상했었던 것보다 지금까지 눈높이로 보통의 주식들은 여기 가면 뭐 이격도가 얼마 되면 맞고 떨어지고 또 눌림목 되면 주고 뭐 이런 구조를 궤적을 그리잖아요. 네. 이제 원래는 그런 것조차도 많이 하다 보면 어느 날에 휙 날아가 버릴 수 있는 그러니까 그 구조에 맞는 주식들은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어쨌건 이런 좋은 흐름, 증시의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은 결국 수급에서 외국인이 계속 사주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네, 네. 오늘 아침에만 저희가 6조 정도 샀다 했는데 네. 오늘 또 한 9,700억 코스피 네. 산 거 보면 네. 거의 이제 7조 산 거예요, 네, 최근에.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제 좀 시세 차익을 노린 이거보다는 중장기 투자자들일 네, 것이다라고 그렇습니다. 보셨는데 네, 네.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네. 저는 이게 그냥 단순한 그 짧은 시세를 추구하는 헤지펀드나 이런 거라면 삼성전자를 6만 원 이상에서 계속 살 거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아, 왜 그러냐면 일단 이번 1분기 어닝도 안 좋을 거거든요. 그렇죠. 2분기까지도 안 좋을 거고 음. 재고가 완전히 소진되는 건 3분기, 4분기 뭐 그때 좀 돼 봐야 아는 스토리인데 막 사잖아요. 네. 예, 지금 거의 6만 5천 원까지. 그래서 이 자금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가 쇼커브도 물론 일부 있겠지만 새로운 롱머니들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어떤 새로운 경제 질서에 대한 미리 하는 액션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면 말씀하신 그 새로운 경제 질서 거기에 맞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액션 네,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좀 풀어주시죠. 네. 그 신냉전 시대가 생겼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트럼피즘, 바이든이즘 저는 그렇게 구분을 하는데 트럼피즘은 미국만 잘 살자주의였어요. 네.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는 동맹국들일지라도 방위비 더 내라. 독일에도 그렇고 우리에게도 그랬고 그랬죠. 뭐 온통 미국 국익만 우선하는 게 트럼피즘이었는데 이제 그 사이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고 그렇죠. 또 러시아의 헌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또 중국의 전인대가 있었고 또 북한은 계속해서 핵미사일을 개발하고 막 쏘고 그러면서 바이든이즘은 제 생각에는 동맹국을 형성해야 되겠다. 동맹국과 함께 대항을 그 대륙 세력이죠. 그러니까 요 세 나라의 공통점이 있는데 거기 지도자들은 종신 집권합니다. 그게 가능하도록 요 몇 년 사이에 중국도 러시아도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지금. 헌법을 고쳐서 2024년에 푸틴 대통령은 다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헌법이 바뀌어졌고요. 네. 6년씩 2번을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 나이를 감안하면 사실은 종신집권이고 2036년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진핑 주석에 대해서는 작년에 전인대하면서 사실상은 거기도 종신집권이 가능케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서방은 민주주의와 뭐 이런 자본주의가 결합된 정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전제 정권입니다. 그래서 잘 살아보자 하고 핑퐁 외교 해가지고 국교를 수립하고 양국 간에 수교를 하고 미국이 그동안 자본 대주고 아이디어 주고 기술 주고 그래서 우리와 같은 인권도 존중하고 아워 월드에 함께 살아보자 하고 한 시간이 우리가 세계화라고 그러던 네. 고르바초프가 나온 뒤 등소평 이후 그 세상이었는데 그래서 조금 해줬더니 이제 다시 독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자꾸 반기를 들고 형 뭐 나하고 이제 키가 비슷해졌는데 몸무게 비슷한데 한 판 떠볼까?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서방 진영이 이걸 그냥 계속 내두게 되면 이거 문제가 생기는 정도까지 가는 거죠. 그걸 극명하게 보여준 게
우크라이나 침공이었고 중국이 걸핏하면 대만 저거는 우리 거야 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이 서방 진영은 아마 유럽 쪽에서도 상반기 중에 어떤 배터리와 관련된 자원과 관련된 어떤 법을 만들 건데 중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잖아요. 극렬한 반대도 안 하고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서방 진영으로 보면 이거 봐라 이제 중국이 EU랑 거리도 가깝고 육로로 수송이 가능하잖아요. 네.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유럽 입장에서는 중국하고 관계가 미국보다는 훨씬 밀접했었죠. 지금까지 대륙이 붙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좀 생각이 달라지게 된 계기가 우크라이나 전쟁, 대만은 관련된 거, 또 작년에 중국의 전인대로 종신 집권이 가능하게 된 거, 이런 것들이 영향을 끼쳤을 거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는 이 최전방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자체가 네. 서방 진영의 바이든이즘에 이 전제 정권에 대항하는 최전방 GOP에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징조가 이제 IRL 법으로 나타난 거고, 그리고 이런 그 블록화된 진영의 신냉전 체제에서는 기업이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가 굉장히 많은 것에 개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서방 진영 입장에서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슬금슬금 달라진 거지만 네. 이제 반서방 진영에 있는 두 개의 큰 대국이 군사 대국이 종신 집권이 가능한 정치 시스템으로 변화했어요. 그걸 이제 쳐다볼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유럽은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중국이나 러시아랑 같이 가까워요. 그래서 그 전에 세계화 시대에는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하면서 쭉 연결되고 뭐 고대로 가면 실크로드도 뭐 그쪽으로 연결되고 시베리아 횡단철도 다 있고 가스관도 연결되고 그랬는데 이제 그 우리가 지금 간과하고 있는 게 요 몇 년 사이에 굉장히 큰 권력 구도가 그 반서방 진영 나라들에서 바뀌었다는 거죠. 5년마다 한 번씩 주석이 바뀌든 그래도 그거는 약간 민주적인 거잖아요. 네. 러시아도 이제 이번 임기 끝나면 원래는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데 그 법을 또 슬그머니 바꿔놨고 지금 전쟁 중이지만 푸틴의 러시아 국민들의 지지도는 80%가 넘어요. 대단하네요. 예, 대단합니다.